야, 여자 혼자 여기까지 왔어? 미쳤냐? 조직원이 비웃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좁은 복도에 6명이 막아섰고 모두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하늘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천천히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어딨어? 동생. 크크크, 내 동생 새끼 말하는 거야? 이미 죽었는데? 하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해군 특수전단의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마지막 경고야, 비켜. 안 그러면 너희 전부. 전부 뭐? 혼자서 우리를 어쩔 건데? 쳐 죽여! 첫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였죠. 번개 같은 속도로 조직원의 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가 칼을 휘둘렀지만 하늘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눌렀죠. 10년 만이네. 근데 몸은 기억하고 있어. 하늘이 중얼거리며 세 번째 조직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지금부터 한 여자가 72시간 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쪽 골목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 태권도장이라는 글씨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2층 건물의 작은 도장이지만 오후만 되면 동네 아이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더 힘차게. 여러분, 태권도는 그냥 발차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장하늘은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와 날렵한 동작이었죠. 발차기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착지할 때마다 바닥이 울렸습니다. 관장님,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7살짜리 민준이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민준아. 천천히 해봐. 무릎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발을 쭉 뻗는 거야. 민준이가 앞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하늘이 재빨리 받쳐줬죠. 아이는 깔깔 웃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늘에게는 평화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은 도장 바닥을 쓸며 하루를 정리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거울 속 하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해군 특수전단 소속이었던 시절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10년 전 서해 어느 섬 근처였습니다. 밀수선 검거 작전이었죠. 하늘과 동료들은 야음을 틈타배에 침투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매복이 있었죠. 총격전이 벌어졌고 하늘의 바로 옆에 있던 후임 대원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상사님, 저 괜찮을까요? 23이었던 그 청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은 그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청년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은 더 이상 작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고 총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얼어붙었죠. 심리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녁을 선택했죠. 누나,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하준이었습니다. 25살 하늘보다 꼭 10년 어린 쌍둥이 남동생이죠.
키는 하늘보다 훨씬 컸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었지? 누나 팔 좀 봐봐. 근육 장난 아니네. 아, 맞다. 오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내 졸업 작품이 정말 좋대. 기업체에서 관심 가질 만하다고. 하주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하늘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하준이가 최고지. 엄마 아빠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누나야말로. 엄마 아빠 없이 나 여기까지 키운 거 진짜 대단한 거야. 나 이번 학기 끝나고 취업하면 말이야. 이 도장 크게 확장해 줄게. 강남에 분점도 내고 누나 쉬게 해줄 거야. 하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죠. 부모님은 하늘이 25살, 하준이 15살 때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장대비가 내리는 여름밤이었죠. 부모님은 하준의 고등학교 입학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안실에서 하준은 하루 종일 울었지만 하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울 수가 없었죠. 이제 자신이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눈물보다 무거웠으니까요. 누나, 배고프지? 내가 오늘 라면 끓여줄까? 아니, 누나가 할게. 너는 씻고 와. 누나가 해주는 게 더 맛있잖아. 에이, 그냥 누나가 해줘. 하주는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25살이 됐어도 누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죠. 하늘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두 남매는 도장 2층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방 2개와 작은 부엌,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지만 충분했죠. 하늘이 계란을 풀고 팔을 썰 때 하주는 식탁을 닦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누나, 그거 알아? 우리 과 애들이 나보고 코딩 천재래. 교수님도 칭찬하셨어. 아, 그리고 오늘 학교 앞에서 이상한 사람 봤는데 말이야. 응? 이상한 사람? 아니, 그냥 좀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차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뭐, 별일 아니겠지. 하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죠. 아마 동네 주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죠. 도장 맞은편 골목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선팅이 짙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하늘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10년 전 특수부대에서 익힌 감각이었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저 차는 분명 수상했습니다. 일반 차량이 아니었죠. 하늘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차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과제 안 해? 아, 맞다. 오늘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하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창밖을 주시했죠. 검은 차는 10분 정도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았습니다. 저 차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밤 11시 하주는 잠이 들었고 하늘은 도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췄죠. 하늘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해군 특수전단 시절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씩씩한 얼굴들. 그중 한 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미녀가,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상사님, 제 가족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늘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 검은 차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하늘은 도장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점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옛날 군대에서 쓰던 전술 라이플을 꺼내 베개 밑에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주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하늘은 도장 청소를 했습니다. 일상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하늘의 가슴 한편에는 계속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오후 수업 시간 아이들이 기합을 지르며 발차기를 연습할 때도 하늘은 자꾸 창문 밖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검은 차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누군가 자신을, 아니 하준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관장님, 제가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하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앞차기를 성공했죠. 하늘은 박수를 쳐주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중요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수업에 집중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준이 돌아왔고 두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도장 창문 밖 골목 저편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울리지 않을 시간이었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늘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고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장하늘이냐? 목소리는 거칠었고 뒤편으로 여러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잠이 확 깼죠. 누구세요? 내 동생이 우리한테 있다. 5천만 원, 48시간.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손가락부터 자른다. 알아들었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벌떡 일어나 하준의 방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 빈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불은 그대로 정리된 채였고 하준이 어젯밤 입었던 옷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집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준이가 정말 거기 있어요?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주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은 비웃듯이 웃었죠.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봐. 야, 이리 와봐. 전화기 너머로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죠. 하준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으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준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하준을 때리는 소리였죠. 하늘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5천만 원. 48시간. 영도 컨테이너 부두 3번 창고 앞에서 연락 기다린다. 경찰 부르는 순간 내 동생은 토막 나서 바다에 던져질 줄 알아. 알아들었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동료가 눈앞에서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지금은 하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자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동생이었죠.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하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준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누나, 민수 형 보증서 써. 큰 돈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 마. 금방 해결될 거야. 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 하준의 대학교 룸메이트였죠. 2년 동안 같은 방을 쓰며
형제처럼 지냈다고 했던 그 친구.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요청으로 통화가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번호가 완전히 정지된 겁니다. 민수는 계획적으로 잠적한 거였습니다. 새벽 4시, 하늘은 부산진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졸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고 하늘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제 동생이 납치당했습니다. 조폭들한테 잡혀갔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는데 5천만 원을 48시간 안에 내놓으래요. 경찰관은 천천히 신고서 양식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침착하시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하늘이요. 제 동생 이름은 장하준이고요. 25살입니다. 룸메이트가 빚을 지고 잠적했는데 제 동생이 보증을 섰나 봐요. 그래서 대신 잡혀간 겁니다. 납치범과 통화를 하셨나요? 네. 새벽 3시에요. 5천만 원을 48시간 안에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손가락을 자른대요. 경찰관은 펜을 들고 천천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발신자 표시가 안 됐어요. 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동생분이 언제부터 안 들어오셨죠? 어젯밤부터요. 학교 갔다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인님, 증거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동생분이 자발적으로 외박을 하신 걸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락 없이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발적으로요? 전화로 맞는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비명 소리도 들었어요. 그게 정말 동생분 목소리가 맞나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하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은 전혀 믿지 않고 있었죠. 일단 실종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는 48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성인 실종은 그게 규정이거든요. 혹시 동생분 친구들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48시간이요? 그럼 이미 늦는다고요. 조폭들이 48시간 안에 돈 내놓으래요. 조폭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고요? 하늘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하늘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죠. 경찰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늘은 도장으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해군 특수전단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낡은 수첩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표지는 빛발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수첩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준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죠. 첫 번째 전화는 김민철에게 걸었습니다. 옛날 저격 전문가였던 민철.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민철아, 나야. 하늘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하늘이? 장하늘? 하늘 상사님? 진짜 하늘이 맞아? 응.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지?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야?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하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도와줘, 민철아. 내 동생이 잡혔어. 조폭들한테 납치당했어. 48시간 안에 5천만 원을 내놔야 하는데.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민철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소 보낼게. 30분 안에 갈게. 아니, 20분 안에 갈게. 기다려. 두 번째 전화는 최동혁에게 걸었습니다. 옛날 격투 전문가였던 동혁이었죠. 동혁아, 나 하늘이야. 하늘 상사님? 세상에, 이게 누구야? 10년 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동혁아, 급한 일이야. 내 동생이 납치당했어. 도와줄 수 있어? 동혁의 목소리가 즉시 단호해졌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당장 갑니다. 주소만 보내주세요. 세 번째 전화는 박진우에게 걸었습니다. 옛날 폭파 전문가였던 진우.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렸고 진우는 받지 않았죠. 하늘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우야, 나 하늘이야. 정말 급해. 내 동생이 납치당했어. 제발 연락 좀 해줘. 새벽 5시 하늘 태권도장 앞에 2대의 차량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철과 최동혁이었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군인 같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동혁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근육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늘아. 민철이 하늘을 껴안았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죠. 10년 동안 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나 때문에 민혁이가 죽었잖아.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민혁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린 전우잖아. 전우는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돕는 거야. 이제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하늘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준이 룸메이트 민수의 빚보증을 섰고 민수가 잠적하면서 하준이 대신 납치당했다는 것. 영도 컨테이너 부두에 있는 용문파라는 불법 대부업 조직이 배우라는 것. 5천만 원을 48시간 안에 내놔야 한다는 것.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동혁이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용문파요? 그 새끼들 영도에서 불법 대부업이랑 인신매매까지 한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보스가 강철호라는 놈인데 완전히 미친놈이래요. 경찰도 손 못 댄답니다. 민철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돈은 얼마나 모을 수 있어? 도장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 그게 전부야. 4천만 원이 부족하네. 대출 받으려 해도 시간이 부족해. 48시간 안에 그 돈을 모으는 건 불가능해. 동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조폭들한테 돈 주고 동생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회의적입니다. 조폭들이 증인을 살려둘 리 없어요. 돈 받고 나서 둘 다 죽일 겁니다. 하늘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줘도 하준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조폭들은 하준을 죽이고 돈만 챙길 게 뻔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민철이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구출한다. 우리가 옛날처럼 작전을 짜는 거야. 하늘은 고개를 들었고 민철의 눈빛은 10년 전처럼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10년 전처럼 작전을 세운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침투 경로를 찾고 인지를 구출한다. 우리가 해군 특수전단에서 배운 모든 걸 동원하는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하늘아. 동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상사님, 우린 비록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직도 현역일 때만큼 싸울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합니다. 한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에요. 하늘은 두 전우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단 한 통의 전화만으로 새벽에 달려와 준 사람들이었죠. 하늘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난. 고맙긴. 우린 가족이잖아. 전우는 가족이야. 그날 밤 3명의 전직 해군 특수전단 대원들이 하늘 태권도장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고 10년 만에 작전 회의였습니다. 납치 6시간 후 하늘과 민철, 동혁은 영도 컨테이너 부두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부두 특유의 녹슨 철과 바닷물 냄새가 코를 찔렀죠. 민철이 운전하는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세 사람은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쌓여 있었고 가끔씩 지게차가 지나갔습니다. 3번 창고 주변은 컨테이너들로 둘러싸여 있어 은폐하기엔 좋지만 탈출로가 제한적이야. 한번 들어가면 포위당할 위험이 크다는 거지. 민철이 태블릿에 띄운 위성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10년 전의 감각을 되살렸죠. 작전 지역 분석, 침투 경로 설정, 비상 탈출로 확보. 해군 특수전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절차였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초는 몇 명 정도 예상돼?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용문파 규모로 봐선 전체 조직원이 많아봐야 15명 정도일 거야. 큰 조직은 아니야. 바로 그때 동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동혁은 주저없이 받았죠. 여보세요? 동혁아, 나 진우야. 박진우. 하늘의 눈빛이 반짝였고 민철도 백미러로 하늘을 바라봤죠. 마침내 진우가 연락을 한 겁니다. 진우 형, 어디 계세요? 하늘 상사님이 계속 연락하셨잖아요. 미안해. 휴대폰이 고장나서 술이 맡겼다가 이제야 찾았어. 문자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동혁이 하늘을 바라봤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혁이 현재 위치를 알려주자 진우는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죠. 하늘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폭파 전문가가 있으면 작전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요. 30분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부두 입구에 도착했고 박진우가 내렸습니다. 10년 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진우는 하늘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옹했습니다. 하늘아,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동생이 납치당했다며? 걱정 마. 우리가 반드시 구출할 거야. 우리가 누군데?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와줘서 든든하다. 4명의 옛 전우들이 모였습니다. 민철이 가방에서 정찰용 드론을 꺼냈고 진우는 트럭 짐칸에서 커다란 장비 가방을 끌어내렸죠. 가방 안에는 작은 폭약들과 신호 교란 장비 그리고 각종 전자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정찰부터 하자. 내부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길을 잃을 수 있어. 적의 배치도 알아야 하고. 민철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검은색 소형 드론이 조용히 공중으로 떠올랐고 창고 위로 날아갔죠. 적외선 카메라가 내부의 열감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약 12개의 인체 열원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었죠. 그중 2개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나머지는 창고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2개. 인질이겠지. 묶여 있거나 감금된 상태일 거야.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이 저기 있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철이 드론을 조종해 줌을 당기며 창고 뒤편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화면에 나타났죠. 창고 뒤편 작은 방에 4~5개의 여론이 더 있었고 모두 웅크린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건 뭐야? 인질이 더 있는 거야? 동혁이 물었습니다. 민철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침음했죠. 인질이 더 있어. 책으로 봐선 여성들인 것 같아. 그리고 나이가 어려 보여. 성인 남성보다 훨씬 작아.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신매매. 용문파는 단순한 불법 대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인신매매까지 하는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하주는 우연히 이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납치된 겁니다. 개자식들. 어떻게 사람을 물건처럼. 동혁이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진우도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하늘아, 우리 모두 구출해야 해. 저 여성들도 한 명도 남겨둘 수 없어. 당연하지. 한 명도 남기지 않을 거야. 전부 구출한다. 하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해군 특수전단 대원의 눈빛이었죠. 차갑고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4사람은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목표는 하준만이 아니라 모든 인질의 구출로 확대되었죠. 민철이 300m 떨어진 컨테이너 위에서 저격 위치를 잡고 진우가 차량에서 후방 지원 및 탈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늘과 동혁이 직접 침투하는 역할을 맡았죠. 새벽 2시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하늘과 동혁은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얼굴에 검은 천을 둘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작전복이었고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죠. 2사람은 컨테이너 사이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고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보초가 2명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한가롭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하늘이 동혁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숫자 1을 만들고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2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늘은 첫 번째 보초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한 팔로 목을 감싸며 입을 막았습니다. 무음 제압술이었죠. 보초는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5초 만에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동혁도 거의 동시에 2번째 보초를 제압했죠. 10년 만이네. 근데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 하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고르게 유지되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하늘과 동혁은 보초들을 컨테이너 뒤 그늘진 곳에 숨기고 창고 측면 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죠. 안쪽으로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고 저 멀리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들렸습니다. 하늘과 동혁은 벽을 따라 복도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발이 바닥에 놓인 빈 맥주캔을 밟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죠. 동시에 천장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귀청을 찢는 경보음이 창고 전체에 울렸습니다. 센서가 달린 함정이었던 겁니다. 침입자다. 누가 들어왔어. 잡아라.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여러 방향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이 동혁을 바라봤고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침투는 실패했고 정면 돌파만이 남았습니다. 7명의 조직원이 복도 양쪽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칼과 강목, 쇠파이프로 무장한 남자들이었죠. 문신으로 뒤덮인 얼굴들, 흉악한 표정들.
첫 번째 남자가 하늘을 보고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여자 하나잖아. 겁날 거 뭐 있어. 전연 잡아서 보스한테 데려가. 하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가 눈에서 뿜어져 나왔죠. 첫 번째 남자가 강목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휘둘렀지만 하늘은 몸을 살짝 옆으로 틀며 피했고 동시에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죠. 하늘은 남자의 머리를 잡아 콘크리트 벽에 세게 박았고 남자는 신음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은 몸을 낮추며 남자의 무릎을 정확히 차서 꺾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죠.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하늘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하늘은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한 뒤 몸을 돌리며 반대로 남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늘어졌죠. 동혁도 3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발차기와 주먹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조직원들이 신음을 내지르며 하나씩 쓰러졌죠. 역시 하늘 상사, 손 안 떨리네. 여전하시네요. 동혁이 한 명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외쳤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칼을 무작정 휘둘렀지만 하늘은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고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하늘이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2번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코피를 흘리며 기절했죠. 7명을 제압하는 데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거친 숨을 고르며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네, 상사님. 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느리고 조롱하듯 박수 소리가 들려왔죠. 한 남자가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몸 전체에 뱀과 정갈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산탄총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두꺼운 방탄복이 착용되어 있었죠. 역시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실력이 좋네. 내 부하 7명을 2분 만에 쓰러뜨리다니. 나는 정갈 태식이라고 해. 강철호 보스님의 오른팔이지. 태식이 씩 웃으며 산탄총을 하늘에게 겨눴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어디 한번 봐볼까? 총알이 빠른지 내 발차기가 빠른지 말이야. 하늘이 재빨리 옆으로 구르는 순간 천둥 같은 총성이 울렸습니다. 벽이 산산조각 나며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동혁이 반대편으로 뛰며 소리쳤습니다. 상사님, 저놈 방탄복 입었어요. 몸통 쏴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총알 하나가 태식의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민철의 저격이었죠. 하지만 방탄복의 어깨 부분 때문에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고 태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났을 뿐이었습니다. 태식이 창문을 향해 산탄총을 쏘았고 유리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격수도 있네? 재미있는데. 그 순간 복도 양쪽에서 더 많은 조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0명은 되어 보였고 이번에는 권총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있었죠. 상사님, 후퇴해야 합니다. 적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간 포위당합니다. 동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늘은 이를 악물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도 조직원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완전히 포위될 상황이었죠. 퇴각한다.
두 사람은 왔던 길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고 벽과 바닥에 구멍이 났죠. 하늘과 동혁은 측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뛰어들었고 민철이 고지대에서 엄호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혁이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으윽. 동혁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쫓아온 조직원 한 명이 던진 칼이 옆구리를 파고든 거였죠. 하늘이 동혁을 부축했고 진우가 트럭을 몰고 와서 급정거했습니다. 타, 빨리 타. 세 사람은 트럭 짐칸으로 올라탔고 진우가 엑셀을 세게 밟았습니다. 트럭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부두를 빠져나갔고 뒤에서 조직원들이 쫓아왔지만 따라잡지 못했죠. 트럭 안에서 하늘은 동혁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칼날이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동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버틸 수 있어?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준을 구하지 못했고 다른 인질들도 구하지 못했죠. 오히려 동혁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엔 내 목을 딴다. 정갈태식. 반드시.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납치 24시간째, 마감까지 정확히 하루가 남았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하늘의 가슴은 조급함으로 가득 찼죠. 하늘은 옛 군의관 출신 지인의 병원으로 동혁을 데려갔습니다. 이진수라는 이름의 그 의사는 10년 전 해군 특수전단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사람이었고 하늘의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었죠. 지금은 부산 외곽에서 작은 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칼에 찔렸다고? 진수가 동혁의 상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하늘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군인 출신답게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 마. 다행히 깊지 않아. 내장은 안 다쳤고 근육만 찢어진 거야. 봉합하고 항생제 맞으면 일주일이면 회복될 거야. 근데 하늘아, 조심해. 조폭들 상대하는 거 정말 위험해. 경찰에는 신고했어? 했는데 소용없었어. 증거가 없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경찰이 그래.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동혁을 병원에 남겨두고 하늘은 민철, 진우와 함께 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납치 후 정확히 24시간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딱 하루뿐이었죠. 하늘은 긴장된 마음으로 하준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 있지 않았고 바탕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준아, 너 도대체 뭘 알아낸 거야?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하늘 옆에 앉으며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죠. 대부분 졸업 작품 관련 자료들이었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코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준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중 눈에 띄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업 자료였고 생성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백업 자료라니? 민철이 중얼거리며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엑셀 파일 하나와 문서 파일 여러 개,
그리고 사진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그리고 거래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하늘은 숫자에 약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민철이 파일을 자세히 보더니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자금 세탁 경로야. 누군가 불법으로 번 돈을 여러 계좌를 거쳐서 세탁하고 있어. 금액이 엄청난데? 이거 수백억 원은 되겠는걸? 용문파가 이렇게 큰 조직이었어? 진우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업으로는 절대 이 정도 돈을 벌 수 없어.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거야. 마약이나 인신매매 같은. 하늘이 문서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용문파와 연결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비리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부산 지역 유지 몇 명의 이름이 보였고 경찰 간부 2명의 프로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최만석, 삼선 의원이자 법사위원회 소속인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문서에는 최만석이 용문파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했습니다. 총 30억 원이 넘는 돈이 최만석에게 흘러들어갔고 그 대가로 최만석은 용문파를 보호해주고 있었죠. 경찰 수사를 막고 불법 사업을 묵인하고 심지어 법안까지 조작했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준이를 잡은 거야.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은 단순히 친구의 빚보증 때문에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용문파의 거대한 비리를 발견했고 증거를 수집했던 거였죠. 아마 학교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용문파의 서버에 접속했거나 누군가의 컴퓨터를 해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준은 컴퓨터 천재였으니까요. 하준이가 이걸 어디 저장했을까? 외장 USB에 백업했을 것 같은데. 민철이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함께 방안을 샅샅이 뒤졌죠. 5분 후 진우가 책장 뒤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 USB를 노트북에 꽂자 똑같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원본이었죠. 하준은 이걸 책장 뒤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하늘은 USB를 꽉 쥐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준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하늘은 본능적으로 알았죠. 강철호였습니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하늘이냐?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죠. 그래요. 내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 근데 얼마나 더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네. 얼굴이 많이 망가졌거든. 장하늘, 5천만 원은 됐고 돈은 필요 없어. 이제 다른 게 필요해.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USB. 내 동생 새끼가 우리 조직 정보를 담은 USB를 어디 숨겼어. 원본이랑 사본 전부 내놓으라고. 내 동생 새끼가 어디 숨겼는지 안 불어. 이 새끼가. 손가락 2개 잘랐는데도 안 불어. 강철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순간적으로 이해했죠. 조폭들은 USB 위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겁니다. 손가락 2개를 잃으면서도 누나를 보호하려 했던 거였죠. 3시간 안에 USB 가져와. 감천동 폐공장으로. 주소는 문자로 보낼 거야. 가져오면 동생은 살려준다.
안 가져오면 남은 손가락도 전부 자르고 그 다음엔 발가락이야. 알아들었어? USB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준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그래서 지금 내가 찾으라는 거 아니냐? 3시간. 그때까지 못 찾으면 내 동생은 손가락 발가락 없는 불구가 될 거야. 혼자 와. 누구 데리고 오면 그 자리에서 동생 목 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꽉 쥐었고 손이 심하게 떨렸죠. 민철이 하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늘아, 진정해.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야. USB가 우리한테 있잖아. 하지만 줄 순 없어. 주는 순간 우리 둘 다. 맞아.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하늘아, 조폭들은 절대 증인을 살려두지 않아. USB 받자마자 너희 둘 다 죽일 거야.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이야. 증인이 살아있으면 다 끝장나. 강철호도 최만석도 감옥 가. 하늘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철호는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였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하주는 이미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더 기다리면 더 큰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럼 어떡해? 그냥 하준이를 포기하라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짜를 만들자. 빈 USB에 쓸데없는 파일들을 가득 채워서 용량을 똑같이 맞추는 거야. 겉으로 보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일단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하준이를 구출하는 거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가짜 USB 만들 수 있어. 파일 구조까지 비슷하게 만들면 당장은 눈치채기 어려울 거야. 적어도 몇 시간은 속일 수 있어. 하늘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죠. 들키면 하주는 즉시 죽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진짜 USB를 주는 것보다는 나았죠. 좋아. 그렇게 하자. 진우야, 가짜 만들어줘. 최대한 정교하게. 진우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빈 USB를 꽂고 하준이 만든 파일과 비슷한 형식의 가짜 문서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엑셀 파일에는 무작위 숫자들을 채워 넣었고 문서 파일에는 의미 없는 텍스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진 파일도 몇 개 추가했고 폴더 구조도 원본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용량도 원본과 거의 동일하게 맞췄죠. 40분 후 가짜 USB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우가 2개의 USB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완벽해. 겉으로 보기엔 구별이 불가능해. 하지만 파일을 자세히 열어보면 금방 들킬 거야. 기껏해야 1~2시간 정도 버틸 수 있을 거야. 민철이 진짜 USB를 가방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게. 내가 3시간 안에 연락 안 하면 언론사 전부에 뿌릴 거야.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언론 가릴 것 없이 전부. 검찰과 국정원에도 동시에 보낼 거야. 그럼 강철호도 최만석 의원도 끝이야. 도망갈 곳이 없어. 고마워, 민철아. 정말 고마워. 하늘은 가짜 USB를 주머니에 넣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고 무기는 가져가지 않기로 했죠. 몸수색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가 작은 접이식 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벨트 버클 안에 숨길 수 있어. 금속 탐지기에도 잘 안 걸려. 위급할 때 써. 하늘은 칼을 받아 벨트 버클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날카로운 칼이었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민철이 하늘의 양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절대 무리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알아. 걱정 마. 하늘은 도장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햇살이 따스했죠.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준을 구하거나 아니면 함께 죽거나. 납치 36시간째 하늘은 감천동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철호가 보낸 주소를 따라 차를 몰았고 도심을 벗어나 산업단지 외곽으로 들어갔죠. 주변은 점점 황량해졌고 사람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3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의 눈앞에 거대한 폐공장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들, 담벼락에는 온갖 낙서가 가득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건물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건물이었고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거래나 범죄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늘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인적도 없었죠.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안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숨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준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했죠.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폐공장의 철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고 먼지가 풀썩 날아올랐죠.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고 습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안을 왔냐? 강철호의 목소리가 건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굵고 거친 목소리였고 권위적이면서도 위협적인 느낌이 가득했죠. 하늘은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빈 건물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벽에는 온갖 낙서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공장의 작업실이었던 것 같았고 천장은 높았으며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고 그 중앙에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강철호였습니다. 2미터에 가까운 거구의 근육질 몸매, 얼굴에는 3개의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잔인했죠. 주변에는 조직원 10여 명이 반원형으로 둘러서 있었고 모두 칼과 강목,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변을 둘러보며 하준을 찾으려 했지만 하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은 어디 있어요? 약속대로 데려와요. 서두르지 마. USB부터 내놔. 그거 확인하고 동생 데려오지. 순서가 있는 거야. 하늘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고 진우가 밤새 공들여 만든 정교한 가짜였죠. 하늘은 강철호에게 천천히 다가가 USB를 건넸습니다. 강철호는 USB를 받아 한쪽에 놓인 책상으로 걸어갔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죠.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경직되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죠. 하준도 살릴 수 없고 자신도 죽을 겁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강철호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파일, 문서 파일, 사진 파일. 하늘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강철호의 얼굴에는 점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짜처럼 완벽했던 겁니다.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보스, 잠깐만요.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깜짝 놀라 급히 돌아보니 박진우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진우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도장에서 민철과 함께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진우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강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USB 용량이 이상합니다. 파일 크기가 너무 일정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우가 노트북 앞에 앉았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진우가 파일 속성을 확인하고 내용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파일의 숫자들을 살펴보고 문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몇 초 후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보스, 이건 가짜입니다. 빈 파일입니다. 내용이 전부 무작위 데이터로 채워져 있어요. 진짜 증거 파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씩 웃었죠.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고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랐냐? 장하늘. 박진우는 3년 전부터 우리 조직 회계사였어. 이 친구 도박 빚이 20억이나 됐거든. 은행도 사채업자들도 전부 등을 돌렸지. 우리가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일하기로 했어. 우리 조직 돈 관리도 해주고 가끔 이렇게 정보도 넘겨주고 말이야. 하늘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설마 우리가 10년 동안 함께 싸웠잖아. 우린 전우였잖아.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고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나도 살아야 했어. 내 가족도 지켜야 했고, 딸아이가 있어. 학교도 보내야 하고,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난 상태였죠. 배신이었습니다. 하늘이 믿었던 전우가 10년 전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료가 조직에 넘어간 겁니다. 너희들 작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첫 번째 침투 때도 가짜 USB 만든 것도 민철이가 진짜 USB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부 진우가 실시간으로 알려줬거든. 강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죠. 하늘은 재빨리 벨트 버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둔 작은 칼을 꺼내려고 했죠.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싸우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목덜미를 관통했고 하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마취총을 쏜 겁니다. 하늘은 급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봤고 정갈 태식이 마취총을 들고 비웃고 있었죠. 잘자, 해군 특수부대 출신. 꿈속에서나 동생 구하길 바래. 태식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하늘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진우의 뒷모습이었죠.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눈을 떠보니 주변은 컴컴했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철제 벽, 바닥, 천장, 컨테이너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굵은 밧줄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손목에 밧줄이 파고들었습니다. 누나, 깨어났어?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돌리니 하준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준의 모습을 본 순간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하준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니 2개의 손가락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잘린 겁니다. 하준아, 하준아. 오마이갓.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민수 형 보증만 안 섰어도 누나한테 이런 피해 안 끼쳤을 텐데. 누나가 이렇게 위험한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하준의 목소리도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준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누나가 여기서 우리 꺼내줄게. 반드시 살아서 나가자. 하늘은 위로했지만 사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고 무기도 없었죠. 밧줄을 풀려고 손목을 비틀었지만 밧줄은 너무 단단했고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무겁고 느린 발소리가 들렸고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강철호가 들어왔고 뒤에는 조직원 2명이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따라왔죠. 강철호는 하늘과 하준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잘 잤냐? 장하늘. 아주 편안하게 잤겠네. 강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강철호를 똑바로 노려봤고 눈에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죠. 12시간 뒤 베트남 밀항선이 도착한다. 그 배에 너희 둘을 실어서 보낼 거야. 진짜 USB 위치 불 때까지 둘 다 계속 고문하고 끝나면 장기밀매로 팔아버릴 거야. 심장, 간, 신장, 각막 다 팔면 꽤 큰 돈이 되거든. 1억은 거뜬하지. 강철호의 말에 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죽어도 소용없어. USB는 내 친구가 가지고 있어. 내가 3시간 안에 연락 안 하면 언론사 전부에 뿌린다고 했어. 최만석 의원도 당신도 다 끝장이야.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호는 크게 웃었죠.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내 친구들 찾으러 다니고 있어. 김민철이랑 최동혁이지? 주소도 다 알고 있어. 곧 잡아올 거야. 그럼 USB도 우리가 갖게 되겠지.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철과 동혁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진우가 모든 정보를 조직에 넘긴 거였죠. 강철호가 문을 향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2시간 뒤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잘해봐. 순순히 USB 위치 불면 편하게 죽여줄게. 안 그러면 보면 알 거야. 강철호와 조직원들이 나갔고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컨테이너 안에는 다시 어둠과 침묵만 남았습니다. 하늘과 하준은 서로를 바라봤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컨테이너 방 철문 옆에는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철문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죠. 진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밀항선 도착 6시간 전 컨테이너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늘과 하준은 여전히 밧줄에 묶여 있었고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하준은 지쳐서 잠이 들었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죠.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고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해군 특수전단 훈련소, 지옥 같았던 그곳.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죠.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다. 하지만 1초라도 버티면 기회는 온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살아있는 한 싸워라. 하늘은 눈을 떴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 살아있고 자신도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었죠. 하늘은 몸을 움직여 허리 쪽으로 손을 조금씩 뻗기 시작했습니다. 밧줄 때문에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되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목에 밧줄이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하늘은 이를 악물고 계속했죠. 10분이 지나고 드디어 손가락 끝이 벨트 버클에 닿았습니다. 진우가 준 작은 칼이 여전히 버클 안에 숨겨져 있었죠. 강철호의 부하들이 몸수색을 했지만 이 작은 칼은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칼을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날카로웠고 희망이었습니다. 하늘은 칼날을 밧줄에 대고 조금씩 톱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은 두꺼웠고 칼은 작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올 밧줄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30분이 지나자 첫 번째 밧줄이 완전히 끊어졌죠. 하늘의 오른손이 자유로워졌고 이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왼손 밧줄, 발목 밧줄을 차례로 끊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하늘은 하준을 깨웠습니다. 준아, 일어나. 조용히. 하준이 천천히 눈을 떴고 하늘이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지금 너 밧줄 풀어줄게. 하늘은 하준의 밧줄도 조심스럽게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의 손가락 2개는 이미 잘려나간 상태였고 밧줄을 풀 때마다 하준은 고통으로 신음을 냈지만 소리를 최대한 죽였죠. 5분 후 하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늘이 하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준아, 누나가 여기까지 온 이유 알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 하늘아, 하준이는 내가 지켜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고 아빠고 누나야. 그래서 누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하준이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하준의 어깨를 꽉 잡았죠. 지금부터 누나 말 잘 들어. 우리 여기서 나간다. 준비됐지? 응, 누나. 하늘은 컨테이너 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초가 한 명 서 있는 것 같았죠. 하늘은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밖에서 잠긴 자물쇠였지만 문 자체는 낡았고 틈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작은 칼을 문틈에 넣어 잠금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특수부대 훈련에서 배웠던 기술이었고 손은 기억하고 있었죠. 5분, 10분이 지나고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하늘은 하준을 뒤로 물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하늘은 문을 3개 박차고 나갔습니다. 뭐야? 밖에 서 있던 보초가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보초의 목을 팔로 감싸며 조르기 시작했죠. 보초는 저항했지만 5초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보초의 허리춤에서 칼 하나를 빼냈고 하준에게 손짓했습니다. 뛰어, 따라와. 하준을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영도 컨테이너 부두였고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죠. 하늘은 컨테이너 사이를 재빨리 달렸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갔다. 잡아라. 조직원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총소리가 울렸죠. 탕, 탕, 탕. 총알이 컨테이너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하늘은 하준을 꽉 안고 지그재그로 달렸고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나, 총알이. 괜찮아. 계속 뛴다. 하늘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조직원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총알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진우는 권총을 들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하늘아, 이쪽으로.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잠시 멈칫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우 쪽으로 달려갔죠. 진우는 자신의 권총을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탄창에 8발 남았어. 진우야, 너. 설명은 나중에. 어서 가. 내가 시간 벌게. 진우가 하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조직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죠. 조직원 5명이 달려오고 있었고 모두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직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첫 번째 조직원이 다리를 맞고 쓰러졌고 두 번째는 어깨를 맞고 비틀거렸죠. 하지만 조직원들도 반격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진우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진우는 3발을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남은 힘을 짜내 가장 가까운 조직원에게 달려들었고 조직원을 끌어안았죠. 하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조직원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죠. 진우야. 하늘이 소리쳤지만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죠. 하늘은 부두 끝까지 달렸고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하준을 업은 채 도로로 나왔고 지나가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해운대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과 하준을 바라봤지만 하늘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택시는 출발했고 부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죠. 하늘은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혁 예비역 중령. 10년 전 하늘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령님, 저 장하늘입니다. 하늘이? 장하늘 상사?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중령님,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조폭들한테. 진우는 죽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중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주소 보내. 30분 안에 갈게. 해운대 달맞이길. 옛날 작전 회의하던 그 카페요.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은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했고 택시는 방향을 틀었죠. 30분 후 달맞이길의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하준을 부축해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서준혁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여전히 군인 같은 자세였죠. 하늘아,
서중령이 다가왔고 하늘은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중령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경례는 됐고 앉아.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하늘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준의 납치, 용문파, USB, 진우의 배신과 희생, 모든 것을. 서중령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민철이가 진짜 USB 가지고 있다고? 네. 제가 연락 안 하면 언론사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중령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죠. 하늘아, 이 싸움 함께 해주십시오. 중령님 없이는 못 이깁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중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이가 USB 잘 숨겨뒀지? 그럼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다. 10년 전처럼 작전을 짠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서중령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밀항선 도착 2시간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서준혁 중령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검찰, 특수부, 국정원, 해양경찰 모든 곳에 전화를 걸었고 용문파의 범죄 증거와 밀항선 정보를 전달했죠. 하지만 관료주의의 벽은 높았습니다. 영장 발부, 상부 보고, 작전 승인, 모든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이면 늦습니다. 인질들이 배에 실리면 다시는 못 찾아요. 서중령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중령은 전화를 끊고 이를 갈았죠. 공무원들은 언제나 이래. 사람 목숨보다 서류가 먼저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용문파는 이미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고 인질들을 밀항선에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우리가 직접 한다. 서중령이 결심했습니다. 하늘, 민철, 그리고 부상을 무릅쓴 동혁까지 총 4명이 모였습니다. 동혁의 옆구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동혁은 참전을 고집했죠. 상사님, 저 빠지면 안 됩니다. 진우 형이 목숨 걸고 시간 벌어줬는데 전 여기서 쉴 수 없어요. 하늘은 동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마워, 동혁아. 4사람은 무기를 챙겼습니다. 서중령이 옛 인맥을 통해 구한 권총 4자루, 저격 소총 1자루, 그리고 진우가 남긴 폭약들이었죠. 10년 만의 실전 작전이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영도 컨테이너 부두 앞바다였습니다. 어둠 속에 거대한 밀항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고 갑판에는 보초들이 서 있었죠. 하늘과 민철은 잠수복을 입고 바닷가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작전복이었고 10년 만에 다시 뛰어드는 바다였습니다. 준비됐어? 민철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죠. 2사람은 동시에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2월의 부산 앞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호흡을 가다듬고 물속으로 잠수했죠. 10년 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고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늘과 민철은 밀항선 밑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물속은 어두웠고 시야는 거의 없었지만 손으로 더듬어 선체를 찾았죠. 진우가 준비해둔 작은 폭약을 선체 중앙에 부착했습니다. 비상용이었고 필요하면 배를 폭파시킬 수 있었습니다. 폭약을 설치하고 2사람은 선미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밧줄이 드리워져 있었고 하늘이 먼저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물에 젖은 옷은 무거웠고
팔에 힘이 들어갔지만 하늘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도착하자 보초 4명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민철에게 수신호를 보냈죠. 손가락 2개를 펴서 왼쪽을 가리켰고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조준했고 2발의 총성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퍽, 퍽. 왼쪽에 보초 2명이 고개를 떨구며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갑판으로 뛰어올라 오른쪽 보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초가 놀라 총을 들려는 순간 하늘의 손이 보초의 목을 잡았고 비틀었습니다. 뚝!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보초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죠. 마지막 보초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하늘이 보초를 들어 올려 난간 너머로 집어던졌습니다. 보초는 바다로 떨어졌고 물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30초 만에 갑판이 정리되었습니다. 하늘과 민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선내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철제 계단을 내려가자 복도가 나타났고 인질들이 갇혀있는 선창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조직원 6명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죠. 침입자다. 조직원 하나가 소리쳤고 총을 겨눴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몸을 낮추며 달려들었고 첫 번째 조직원의 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조직원의 코가 부러지며 피가 튀었죠. 2번째 조직원이 덤벼들었지만 하늘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짓눌렀습니다. 3번째 조직원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은 칼을 든 팔을 잡아 비틀었고 조직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죠. 하늘은 그 칼을 집어 4번째 조직원의 가슴에 찔러 넣었습니다.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민철이 남은 2명을 권총으로 쏘았고 조직원들이 쓰러졌습니다. 복도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하늘의 옷과 얼굴에도 피가 튀어 있었죠. 하늘은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만 해도 몸은 기억하네. 선창 문을 열자 인질들이 보였습니다. 15명의 젊은 여성들이 밧줄에 묶여 있었고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은 칼로 밧줄을 끊기 시작했고 민철도 함께 도왔죠. 괜찮아요. 구조하러 왔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인질들을 갑판으로 대피시키는 순간 선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호가 나타났죠. 2m 거구의 근육질 몸,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역시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야. 하지만 내 동생은 이미. 강철호가 선장실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이 돌아보니 하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준아.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죠. 하늘은 강철호를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강철호가 권총을 쏘았지만 하늘은 몸을 굴려 피했고 권총을 차서 떨어뜨렸습니다. 강철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전직 보디빌더 출신답게 힘이 엄청났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죠. 하늘은 머리를 숙여 피하며 강철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강철호는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늘의 목을 2 손으로 잡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라. 산소가 끊겼습니다. 하늘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고 의식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풀렸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죠.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준을 구하지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누나, 포기하지 마. 하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스쳤고 치명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준은 살아있었죠. 하늘의 눈에 다시 불빛이 들어왔고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하늘은 무릎으로 강철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고 강철호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하늘은 강철호의 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모든 힘을, 모든 분노를, 모든 사랑을 담아서 뚝! 강철호의 목이 꺾였고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하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철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동시각 육지에서는 동혁과 서중령이 육상 조직원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컨테이너 위에서 저격 소총으로 지원했죠. 타겟 3시 방향. 명중. 조직원들이 하나씩 쓰러졌고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민철은 노트북을 꺼내 진짜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이메일 주소들로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했죠. 전국 언론사, 검찰, 국정원, 경찰청. 최만석 의원의 비리 증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실에서 강철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최 의원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용문파도 끝났어요. 하늘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부두에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했고 구출된 인질들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하늘은 하준에게 달려가 꽉 안았죠. 이제 끝났어요, 누나? 하준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우리 살았어. 3개월 후 부산 앞바다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쫓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추웠던 날들도 지나갔죠.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도장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 태권도장 앤드 정의지킴이 센터라는 간판이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도장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바닥도 새로운 매트가 깔렸으며 창문도 전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죠. 박진우 전우를 기리며라는 글귀와 함께 진우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도장에는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죠. 아이들 사이에 젊은 여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밀항선에서 구출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고 하늘은 이들에게 무료로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뒤에서 손목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팔을 돌려서 상대방의 손목을 꺾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늘이 시범을 보였고 여성들이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있던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하늘은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늘은 도장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진우의 희생, 하준과의 탈출, 강철호와의 대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누나, 또 멍 때리고 있어?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돌아보니 하준이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여전히 총상 흉터가 있었지만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미소가 가득했죠. 오늘 첫 출근이었지? 어땠어? 좋았어, 누나. 사이버 수사대 사람들이 다 좋더라. 나보고 용문파 사건의 영웅이래. 부끄럽더라. 하준은 용문파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특채되었습니다.
하준이 발견한 비리 증거 덕분에 수십 명의 범죄자들이 검거되었고 하준의 컴퓨터 실력도 인정받았죠. 하준은 어깨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누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늘은 하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없던 동생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하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하준아. 누나가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하늘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하준과 함께 찍은 사진, 해군 특수전단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 모두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편지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배신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전우로 죽고 싶다. 내 딸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부산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박진우의 묘지였죠. 묘비에는 박진우 1989-2024 영원한 전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묘지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지 옆에는 10살짜리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딸 박서연이었죠. 서연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빠에게 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모님. 서연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서연의 손을 잡았죠. 서연아, 아빠는 마지막에 영웅이었어. 나와 내 아준 삼촌을 구해주셨어. 너한테 이 편지를 남기셨어. 하늘은 주머니에서 진우의 편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편지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늘은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봉투를 서연의 손에 쥐어줬죠. 서연아, 이건 내 아빠가 준비한 거야. 대학 갈 때까지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이모한테 와. 알았지? 네. 고마워요, 이모님. 묘지를 나서는 하늘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하늘 상사. 하늘이 돌아보니 서준혁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중령님, 오랜만이네. 아니지, 3개월 전에 봤으니 오랜만은 아니구나. 잘 지냈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서중령이 하늘과 함께 묘지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날렸죠. 정부에서 민간 자문단을 꾸린다네. 범죄 조직 대응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거야. 내가 필요해, 하늘아. 내 경험과 능력이.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전 여기가 좋습니다, 중령님. 제자리에서 제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게 제 길인 것 같습니다. 서중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선택이야. 내가 행복하면 됐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감사합니다, 중령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하준 남매는 해안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포마를 일으켰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죠. 누나,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개월 전 일, 무섭지 않았어?
사람들이랑 싸우고 총 맞을 뻔하고 나는 아직도 악몽 꿔. 하늘은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널 잃는 게 더 무서웠어. 하준아.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전부야.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고마워. 날 위해 목숨 걸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하늘의 손목에는 낡은 군번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군번줄이었죠. 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편히 쉬어. 우린 잘 살게. 내 딸 서연이도 잘 돌볼게. 약속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고 삶도 그렇게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결국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였죠. 하늘과 하준은 해안도로를 계속 걸었습니다. 뒤편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앞으로는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남매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멀리서 도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늘 태권도장의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 또 아이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였고 하준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범죄자들을 잡을 거였죠. 파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폭력보다 강하다. 여기까지 하늘과 하준 남매의 72시간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